여러분, 오늘 보실 물건은 숫자만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물건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그 중에서도 마산동 중심 생활권에 있는 근린주택이 현재 감정가 대비 무려 49%가 떨어진 가격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7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3차 최저 입찰가는 8억 6천만 원대, 거의 반값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물건이 왜 여기까지 떨어졌는지, 정말 위험한 물건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겁만 먹고 피하고 있는 구조를 모르는 물건인지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148번 길 68 김포 한강 신도시 마산동에 위치한 근린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92.5평, 연면적은 약 157평이고 2019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4층 건물입니다. 매각 방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파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매각하는 물건입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부터 4층까지는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상가주택 형태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사만 58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되는 경매이며 매각기일은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현재 3차 매각이 진행 중입니다. 청구 금액은 1억 2천만 원, 채권자는 개인 채권자이고 이 물건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 배경에는 권리관계와 임차 구조가 복잡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매는 복잡해 보이는 것과 위험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건물이 실제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층별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주변 환경이 과연 임대와 매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건물 구조와 입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이 실제로 어떤 구조를 가진 건물인지, 그리고 주변 환경이 임대와 매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659-2번지에 위치한 근린주택으로 대지 면적은 약 92.5평, 연면적은 약 157평 규모입니다. 2019년 1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4층 건물로 외관만 보셔도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신축급 상가주택이라는 점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층별 구조를 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 가능한 호실 하나와 사무소로 사용 중인 호실 하나, 총 2개 상가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각 층마다 다가구 주택 2가구씩 총 4가구가 배치되어 있고 4층은 다가구 주택 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 건물은 상가 2호실 주거 5가구, 총 7개 호실로 구성된 전형적인 상가주택 구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반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으며 2층과 3층은 4가구가, 4층은 2가구가 되어 있어 12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보면 2020년 9월 4일 건축가 -36,442호의 의거 위반 건축물 표기로 위반 내용은 무단 대수성과 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으로 위반 시기는 2019년경 시정사항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아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따라 달리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건물 구조상 각 층 동선이 명확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임대 운영하기에 무리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접근성과 도로 여건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전면으로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으며 차량 진입이 매우 수월합니다. 건물 앞 노상 주차 여건도 나쁘지 않고 주변 상가와 주거시설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실사용에 큰 불편은 없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주변 환경과 입지입니다. 이곳은 김포 한강 신도시 마산동 중심 생활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주변에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구조입니다. 도보거리 내에 편의점, 음식점, 병원, 학원, 카페 등 생활 편의시설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고 특히 아파트 단지를 배후로 둔 상권이기 때문에 상가와 주거 모두 임대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김포 한강로 접근성이 좋아 차량 이동이 편리하고 마산역 생활권으로 묶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와 임대 수요가 동시에 형성되는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도보로 10분 거리인 700m 거리에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 마산역이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하면 김포공항역까지 바로 연결되고 김포공항역에서 5호선 9호선 공항철도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즉 마산역은 단순한 동네역이 아니라 서울 강서여의도 마곡도심 접근 수요를 실제로 흡수하는 노선입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임차인이 많고 복잡해 보이는 건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최근 연식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상가와 주거가 적절히 섞인 안정적인 구성, 생활 인프라가 이미 완성된 한강 신도시 중심 입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전형적인 관리형 상가주택 구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이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와 임차인 구조가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이 왜 여기까지 가격이 떨어졌는지, 사람들이 왜 이 물건을 꺼리는지 가장 핵심적인 권리관계와 임차인 구조를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권리가 위험해서 떨어진 물건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많고 복잡해 보여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빠진 물건입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4월 29일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자는 남동농업협동조합, 채권 최고액은 5억 4,600만 원입니다. 즉, 이 근저당권보다 뒤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경매로 모두 소멸합니다. 등기부를 보면 임차권 설정,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등 여러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전부 말소기준 권리 이후 권리입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등기상 권리는 없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건물에는 상가와 주거를 합쳐 임차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들이 여럿 있고 보증금도 6천만 원, 8천만 원, 1억 원, 1억 5천만 원 등 금액이 제법 큽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거 전세 폭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님, 여기서 핵심은 대항력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물건의 모든 임차인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전입입니다. 즉,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배당 요구는 대부분 했지만 배당으로 보증금이 전액 회수되지 못한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표상으로 보면 임차인 보증금이 미배당으로 잔뜩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물건을 더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모두 이전 소유자에게 청구할 문제이지 낙찰자가 떠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 문제는 없느냐? 이 질문이 나오겠죠.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투명도입니다. 임차인 수가 많고 감정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명도 과정은 쉽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인수할 권리는 없고 시간과 절차의 문제일 뿐 돈을 더 물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임차인도 많고 보증금도 크고 배당표도 지저분해서 사람들이 피한 물건이지만 실제로는 인수해야 할 권리 없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음, 금전 인수 리스크 없음, 남은 변수는 명도 관리 하나. 이 네 가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이 가격까지 떨어질 이유는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지금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진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 대출은 얼마나 가능한지, 내 돈은 얼마가 들어가고 금융 구조가 어떻게 짜이는지 금융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장 중요한 금융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전제부터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낙찰가는 최저입찰가 기준, 즉 8억 6,649만 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대출은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건물은 위법 건축물 이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는 구조는 아니고 금융기관 선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미리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 점을 전제로 하고 이상적인 금융구조로 계산을 진행하겠습니다. 1. 대출 금액과 자기자본 비율. 낙찰가 8억 6,649만 원 기준으로 은행 대출 70%는 약 6억 245만 원 수준입니다. 그럼 나머지 30%는 자기자본입니다. 자기자본 30%는 약 2억 5,819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준비해야 할 돈은 이 30%에 각종 취득 부대 비용이 더해집니다. 이 취득세 및 부대 비용 정리. 이 물건은 근린주택이고 1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4.6%로 계산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약 3,959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하나씩 현실적으로 더해보겠습니다. 먼저 법무사 비용은 보수적으로 100만 원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비용입니다. 기타 비용은 50만 원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제 투입되는 총 자기자본. 정리하면 자기자본 30%, 약 2억 5,819만 원. 취득세, 약 3,959만 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이 네 가지를 모두 더하면 실제 투입되는 총 자기자본은 약 3억 29만 원입니다. 은행 대출까지 모두 포함해서 총 투자 금액은 약 9억 1,358만 원이 됩니다. 이제부터 이 모든 투자금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 대출금은 6억 245만 원. 연 이자율 4%로 계산한다면 연간 이자는 약 2,410만 원. 월 이자는 약 201만 원입니다. 자기자본 기회비용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기자본 투자는 약 3억 29만 원으로 연 4%를 적용하면 연간 기회비용 이자 약 1,201만 원입니다. 월 기준으로는 약 100만 원. 6월 기준 총 금융비용. 정리하겠습니다. 은행 이자 월 약 201만 원. 자기자본 기회비용 월 약 100만 원. 합계하면 월 총 금융비용은 약 301만 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물건의 진짜 핵심, 수익 구조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단순히 월세 얼마 나온다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혹시 경매 물건을 검색이나 분석을 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실전경매연구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 건물에 들어와 있는 전체 임대보증금 총액은 약 10억 7,100만 원입니다. 이 보증금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은행 대출부터 전액 상환합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을 때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은 약 6억 245만 원이었습니다. 임대보증금에서 이 대출금을 먼저 모두 갚고 나면 약 4억 6,800만 원이 남습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남은 돈으로 제가 실제로 투자한 자기자본을 회수합니다. 취득 과정에서 제가 실제로 투입한 자기자본은 취득세, 법무사 비용, 기타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약 3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회수하고 나면 약 1억 1,400만 원이 추가로 남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면 은행 대출 0원, 내 돈 전액 회수, 빚 없는 건물, 현금만 남은 구조가 됩니다. 그럼 이 남은 1억 1천만 원을 그냥 통장에 놔두느냐? 아닙니다. 이 돈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비교적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보수적으로 연 4% 이자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 1년에 약 457만 원, 한 달로 나누면 약 3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현재 들어오는 월세 5만 원을 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현금 예치이자 약 38만 원, 월세 수익 5만 원, 매달 약 43만 원의 순수 현금 수익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수익 구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법원 자료를 보면 배당 신청을 한 임차인은 총 11명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실제 임대가 가능한 구조가 총 12세대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 현장 조사 자료를 보면 실제 입주 세대는 15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과장하지 않고 가장 보수적으로 12세대만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계산에서 1세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1층 101호입니다. 현재 이 건물의 임대 시세를 보면 1층 102호 기준으로 방 1칸 보증금이 약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도 전혀 공격적으로 잡지 않고 그대로 6천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이 101호를 추가로 임대한다고 가정하면 임대 보증금 6천만 원이 더 들어옵니다. 그럼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 역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보수적으로 연 4% 이자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추가 보증금 6천만 원 이자 수익 6천만 곱하기 4%는 연 240만 원이며 월 20만 원이 됩니다. 최종 월 수익 재정리. 기존에 계산된 월 수익이 약 43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101호에서 나오는 추가 이자 수익 20만 원을 더하면 최종 월 수익은 약 63만 원. 이 됩니다. 이 물건은 임대보증금을 잘 활용하면 은행 빚도 없고 내 돈도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매달 약 63만 원 이상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경매에서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제가 이런 물건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건물을 얼마에 사고 얼마나 벌고 최종적으로 손에 얼마가 남는지. 오늘은 개인으로 3년 보유했을 때와 법인으로 즉시 매각했을 때를 같은 기준으로 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각가는 보수적으로 감정가 그대로 매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각가 17억 5,642만 원입니다. 먼저 개인 명의입니다. 이 물건은 비조정 지역이고 개인 취득세는 형님 기준대로 4.6%로 잡겠습니다. 낙찰가는 8억 6,064만 9천 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 4.6%를 정확히 곱하면 취득세는 3,958만 9,885원입니다. 그리고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까지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총 취득원가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8억 6,064만 9천 원에 취득세 3,958만 9,885원, 그리고 비용 150만 원을 더해서 총 취득원가가 9억 173만 8,854원, 즉 약 9억 174만 원입니다. 자, 이제 개인의 양도 차익을 보겠습니다. 매각가 17억 5,642만 원에서 총 취득원가 약 9억 174만 원을 빼면 개인 양도 차익은 8억 5,468만 1,146원, 즉 약 8억 5,468만 원입니다. 여기서 3년 보유 조건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합니다. 8억 5,468만 원의 6%는 5,128만 원 정도가 빠집니다. 그리고 개인은 기본공제 250만 원도 반영하겠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성격의 금액은 8억 5,468만 원에서 장특공 약 5,128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서 대략 8억 90만 원 수준으로 잡겠습니다. 이 구간은 기본세율 42% 구간이며 누진공제 3,594만 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대략 3억 44만 원 정도가 나오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세금이 약 3억 3,048만 원 수준입니다. 결국 개인이 실제로 손에 남는 매각 수익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도차익 약 8억 5,468만 원에서 세금 약 3억 3,048만 원을 빼면 개인 실수령은 약 5억 2,42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가 개인 3년 보유 후 매각입니다. 다음은 법인 명의로 즉시 매각입니다. 법인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12% 중과로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낙찰가 8억 6,064만 9천 원에 취득세 12%를 정확히 곱하면 취득세는 1억 327만 7,880원입니다.
여기에 법무사 100만원, 기타 50만원을 더하면 법인의 총 취득원가는 8억 6,064만 9천원, 1억 327만 7,880원, 150만원, 총 9억 6,542만 6,880원, 즉 약 9억 6,543만원입니다. 이제 법인의 매각 차익을 보겠습니다. 매각가 17억 5,642만원에서 총 취득원가 약 9억 6,543만원을 빼면 법인 매각 차익은 7억 9,099만 3,120원, 즉 약 7억 9,099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일반 법인세율 누진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고, 주택이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에 대해 20% 단일세율 등기 기준 같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그래서 영상에서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 버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안전합니다. 먼저 일반 법인세율 누진으로 단순 적용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2억 이하는 9%, 초과분은 19% 구조를 사용합니다. 매각차익 7억 9,099만원 중 처음 2억에는 9%, 나머지 5억 9,099만원에는 19%를 적용하면 법인세가 대략 1억 3,029만원 정도가 나오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세금이 약 1억 4,332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법인의 실수령은 매각차익 약 7억 9,099만원에서 총 세금 약 1억 4,332만원을 빼서 약 6억 4,768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양도 단일세율 20%가 적용된다고 보수적으로 잡는 버전입니다. 매각차익 7억 9,099만원에 20%면 세금이 약 1억 5,819만원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총 약 1억 7,402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실수령은 약 6억 1,697만원입니다. 즉 법인은 세법 적용 방식에 따라 대략 6억 1,700만원에서 6억 4,800만원 사이로 보는 게 안전한 범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요약입니다. 개인으로 3년 보유 후 매각하면 세금까지 반영한 실수령이 약 5억 2,420만원입니다. 법인으로 즉시 매각하면 조건에 따라 실수령이 약 6억 1,700만원에서 6억 4,800만원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케이스는 매각만 놓고 보면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게 나오는 그림입니다. 다만 법인은 주택양도에 대한 추가 과세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금액이 흔들릴 수 있으니 영상에서는 제가 방금 드린 것처럼 보수적 범위로 말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1층은 근린으로 주택과는 다른 세법이 적용이 됩니다. 하여 이 부분은 생략해서 계산한 부분이니 자세한 세법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물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숫자를 하나하나 끝까지 풀어보면 수익 구조와 매각 전략이 분명하게 보이는 경매 물건, 이런 물건들이 실제로 돈이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단순히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실제로 투자자가 판단해야 하는 기준, 그리고 돈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숫자로 끝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경매 투자를 혼자 하시기 어렵거나 어떤 물건을 봐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투자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특히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께는 경매를 준비하면서 생기는 각종 궁금한 점들을 전화로 언제든지 직접 문의하실 수 있고, 일반 공개 전에 가장 먼저 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매 물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일 없도록 제가 옆에서 함께 보면서 도와드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 화면 아래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이란 글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 방법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모두 적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실전 투자자 관점에서 보수적인 숫자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석만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경매 물건을 놓치지 않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돈이 되는 경매 물건 숫자로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전 경매 분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